자, 글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글의 종류, 그리고 이제 글이 어떤 구조로 쓰여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1번 보시면 글의 종류와 구조. 우리가 읽는 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글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글을 쓰는 목적을 중심으로 정보 전달이나 설득, 친교, 정서 표현의 글로 나누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정보를 전달한다는 건 설명문이죠. 설득을 한다는 건 주장하는 글, 논설문이고, 친교는 뭐 편집글, 정서 표현 같은 경우는 문학이나 수필 정도가 되겠죠. 정보 전달의 글에는 설명문 기사물이 있고 넘어갈게요.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문단. 이들 각각의 글 종류는 나름의 관습화된 구조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 1학년 때는 뭐라고 배우셨냐면 글의 맥락, 뭐 관습적 맥락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관습화된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문은 머릿말, 본문, 맺은말,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사문은 대개 표제, 부제, 전문, 본문의 구조를 갖는다. 편지는 주로 첫인사, 안부, 사연, 끝인사의 구조로 구성된다. 배우셨죠, 다 이거. 이야기글이나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결정, 결말로 구성되는 것이 많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글의 종류, 구조,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단.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글의 전개 방식입니다. 글의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글 전체의 구조뿐 아니라 세부 내용들이 전개되는 방식도 포함되는데, 설명적인 글에서는 나열, 정의, 예시, 원인과 결과, 비교 대조, 문제와 해결, 개념과 부연, 원리와 적용 등의 전개 방식이 자주 이용된다. 문학적인 글에서는 비유, 묘사, 서사 등의 방식이 즐겨 쓰인다. 자, 일단 나열은 아실 거고요. 열거, 나열 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정의라는 것은 뜻을 정하는 겁니다. A는 B이다. 뭐 이런 형태 있죠. 그러니까 은유법 말고 뭐 정의란 무엇이다. 삶이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그 뜻을 정하는 거, 이런 걸 정의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는 아시죠? 앞에 원인을 제시하고 뒤에 결과를 제시하는 거. 뭐 원인이 뒤에 나와도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대조 같은 경우는 요거 좀 아셔야 되는데, 비교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대조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비교하다, 왜 사람을 비교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뭐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이런 비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비교해보세요 라고 할 때 비교는 두 대상을 견주어 보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설명 방식이나 글의 전기 방식에서의 비교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이게 똑같다, 얘와 얘는 이게 같다, 얘와 얘는 이게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비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비교하다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비교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글의 전기 방식에서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비교다. 이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와 해결, 개념과 부연이 있는데, 개념이라는 것은 정의랑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 부연은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덧붙여 설명한다 그러죠, 우리가. 예, 덧붙여 설명하는 거. 이걸 부연이라 그래요. 뭐 원리와 적용. 그 다음에 비유, 묘사, 서사가 있는데, 비유는 아실 거고, 빗대어 설명하는 거. 묘사는 그림을 그리듯 자세히 설명하는 건데, 이 서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서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서사시 할 때 서사, 또는 뭐 소설의 서사 구조가 있다, 이런 서사는 이야기, 스토리라는 뜻이에요. 스토리. 스토리의 구조가 있다, 이야기의 구조가 있다, 이런 게 서사인데, 내용 전개 방식에서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는 겁니다.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는 것을 서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러한 글의 전개 방식은 글의 형식이기 이전에 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필자가 사고를 펼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글의 전개 방식이 작용하는 층위는 여러 가지이다. 층위라는 건 이제 어떤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수준이냐, 문단 수준이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글 수준이냐. 한 문장이나, 그 다음 보시면 작게는 한 문장이나 한 문단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크게는 문단과 문단 사이, 나아가 여러 개의 문단이 모인 부분과 부분 사이에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시가 한 문단 안에서 예시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한 문단이 다 예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 문단에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문단을 바꿔.
그리고 어떤 예시가 제시돼요. 그게 그 문단 끝까지가 또는 그 문단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예시가 이제 문단에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짧게 할 수도 있고 문단 수준에서 예를 들 수도 있다. 마찬가지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비교나 대조도 한 문단 안에서 두 대상을 비교 대조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두 문단 이상 또는 글 전체에서 두 대상을 비교 대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또는 두 대상을 비교하다가 대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층위가 문장의 층위, 문단의 층위, 글층위 이렇게 여러 수준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전개 방식은 한 편의 글 안에서 중층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층위는 여러 가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사용되어 있어요. 공명 현상은 이 세상 모든 물체가 일정한 진동수로 진동한다는 법칙에 근거를 둔다. 이거를 학교에서 정의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정의는 아닙니다. 이건 개념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개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피아노 건반 소리의 진동수 어쩌고 저쩌고 이거 있죠. 요런 게 부연이에요. 이건 사실 개념과 부연이 사용된 건데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개념과 부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의로 배우셨으면 정의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겠죠. 자, 아무튼 공명현상은 이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피아노 건반 소리의 진동수와 사람 목소리의 진동수가 비슷하게 일치되었을 때 둘 중 하나의 소리가 멈추어도 남아있는 하나의 소리가 멈춘 대상을 진동시켜 같이 울리게 한다는 법칙이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큰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같은 진동수를 가진 물체가 없을 경우에는 혼자 소리가 날 뿐 주위에는 아무것도 같이 공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된다. 딱딱하기만 한 과학의 법칙 같지만 실제로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된다. 자,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유추는 아닙니다만 이 말을 통해 이런 걸 이제 표지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통해서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우리가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문단 보시면 만약 다른 사람이 어떤 부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사람의 흉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10중 8구 내 안에도 그 사람의 결점과 일치하는 무언가가 똑같이 진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 안에 그와 비슷한 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웬만해서는 내 의식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롭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의 흉을 일부러 잡는다거나 하지 않는다. 자, 지금 이게 뭐예요? 뭐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공명, 과학의 법칙인 공명 얘기하다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넘어왔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내용 전개 방식 중에 이런 걸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그래서 과학의 법칙을 이야기하다가 과학의 법칙과 우리의 삶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이걸 유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비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는 이제 비유가 맞는 표현, 유추가 맞는 표현입니다만 이걸 비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비유, 과학의 법칙을 우리의 삶에 비유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과학의 법칙을 통해 우리의 삶을 미루어 짐작했다. 그래서 유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학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건 주파수가 같기 때문인데 일상생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흉을 본다면 그건 그 사람과 나의 주파수가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 다시 말하면 나에게도 비슷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뭐 이 사람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이건 제일 쉽죠. 예를 들어 예시가 사용됐죠. 그 다음 문단. 그와 반대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의 사진을 보며 그분을 자주 생각하고 흠모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나 사고방식, 행동들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 그 이유는 자 이건 이제 인과죠. 인과. 그 이유는 그랬으니까 앞에가 결과이고요. 결과 그 뒤에가 원인. 사실 이거는 주장과 근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장, 근거. 왜요? 앞에 사실 이게 주장이죠. 닮아가게 된다. 지 생각이 그런 거지. 아무튼 그 이유는 존경하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부분에서 진동을 일으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처럼 점점 변해가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시가 두 가지가 쓰인 건데 글쎄요, 이걸 예시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3번 문단이 과연 이게 예시인가?
조금 좀 애매합니다. 예라고 써놨는데 여기 이게 이제 교과서가 교사용 교과서, 그 주석 교과서라고 출판사에서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란색은 지금 다 출판사에서 써놓은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시는데 이거랑 똑같이 하시는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시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예시는 아닙니다. 그냥 진술, 설명 정도라고 봐야지 예시로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2번 문단에 있는 예를 들어 뭐 요런 경우는 이제 예시가 맞긴 한데 3번 문단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아무튼 책에서는 예시로 보고 있다. 학교에서도 예시로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시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분명히 필기를 해주셨을 겁니다. 뭐 여기에는 뭐가 쓰였다, 여기는 뭐가 쓰였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디에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이 쓰였는가.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 정리되어 있는 거 보세요. 자, 가래는 경수필입니다. 수필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주제는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공명현상이다. 특징이 중요하겠죠? 특징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별표해 두십시오. 특징. 과학적 원리인 공명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켰다. 유추가 쓰였다. 공명현상과 관련하여 타인을 흉보는 예와 존경하는 예를 대비함으로써 예시로 보고 있네요. 대조도 쓰였습니다. 삶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밑에. 먼저 윗글의 문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1과 2, 3은 원리와 적용의 관계. 원리와 적용의 관계가 쓰였다. 2와 3은 비교대조. 흉보는 것과 존경하는 것. 다음으로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1은 첫 문장이 핵심이고 마지막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은 부연 설명. 2와 3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전개되어 있다. 근데 이게 사실 3은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하지만 원인이 뒤에 나오는 거죠. 결과는 앞에 있는 문장이 결과예요. 그 다음에 2의 마지막 부분은 진술과 예시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 3으로 갑니다. 자,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알매 효과. 글은 그 종류에 따라 즐겨 사용되는 구조와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익혀두면, 자, 이거죠. 글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은 뭐 글을 잘 안 읽으시니까. 그죠? 즉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며 글을 읽을 수 있으므로 읽는 재미가 더해지고 중요한 내용이나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이 어디쯤 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읽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실 저는 여기에 한 별표를 10개쯤 치고 싶어요. 10개쯤. 여러분과 저의 글 읽기 방식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비문학을 읽을 때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비법도 이거예요. 우리가 비문학을 읽을 때는 정보를 찾아 읽는 거죠.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경우는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는 찾아 읽는 게 굉장히 크죠. 그 찾아 읽을 때 이 내용이 대충 어디쯤 있겠다를 예측할 수 있는 건 바로 글의 구조, 내용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런 글의 전개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지금 내신에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 뻔해요. 글의 구조 전개 방식을 알았을 때 좋은 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거 아니라 그 비문학 지문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내 대학 가면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등학교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가면 끝일 것 같죠? 아닙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그 효율적인 독서 장점 정도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자, 그 다음 왜 역사에서 현재성이 중요한가를 볼게요. 위에 읽기 전에를 보시면 이 글은 과거를 다루는 역사에서 현재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역사에서 현재성이 중요한 까닭을 정리해보자. 그 다음에 설명 과정에서 어떤 전개 방식들이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며 읽어보자. 뭐 이런 내용이네요. 해보죠. 머릿말.
역사를 흔히 인류 생활의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라는 생각도 옳은 것으로 인용되고 있다. 자,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의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역사는 현재의 것이다. 이렇게 현재의 역사다. 이렇게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옳다고 생각되어진다. 생각되어진다는 사실 이중비동이죠. 생각된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얼핏 보기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루는 것이 역사인데도 모든 역사가 현재 역사라는 점에서 바로 역사의 현재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 사실 이 문단은 되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역사의 현재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 본문일로 가죠. 역사의 현재성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려면 먼저 역사에서 과거가 무엇인가를 해명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과거가 무엇인가? 역사에서 과거란 현재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사실을 구별하여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 지금 보시면 한자가 다르죠? 네, 한자가 다릅니다. 왼쪽의 사실은 일사자예요. 오른쪽의 사실의 사자는 역사 사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왼쪽에 있는 거는 역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역사로 인정받는 것이겠죠. 그게 뭔 차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일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문단. 인류 생활의 과거에는 수많은 일들, 즉 사실들. 자, 그러니까 이때 이 사실은 그냥 수많은 일인 거네요. 그렇죠? 수많은 일, 사실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태어나 죽어간 수많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한 집단, 한 민족의 지난 날에도 도저히 셀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들을 총망라한 것이군 역사냐면 그렇지 않다. 역사란 그 많은 사실들 중에 그야말로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실들, 즉 사실을 뽑아 모은 것이라고 우선 말할 수 있다. 자, 이게 뭐였습니까? 뭐가 쓰였나요? 자, 이건 정의가 쓰인 거죠. 정의. 역사란 무엇인가? 정의 아니고요. 네, 정의. 여기서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서 말하겠지만 사실을 뽑아 모으는 일만이 역사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역사란 이것이다. 역사에 대한 우선적 정의. 정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1이라고 쓸까? 1. 그 다음 보시면 사실들 속에서 사실만을 선택하는 것이 역사를 성립시키는. 자,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사실은 한자가 안 쓰였죠. 뒤에 있는 사실만 한자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실은 일사자겠죠. 사실만을 선택하는 것이 역사를 성립시키는 1차적인 작업이라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선택해내는 기준이 문제가 된다. 자, 이거 중요하죠. 그것을 선택하는 게 뭐야? 여기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냥 일어난 일들 중에 역사적 사실을 이건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누군가는 선택해서 역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들을 선택해내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수많은 사실들 속에서 사실을 가려내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사람과 시대에 기준을 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기준은 선택하는 사람과 시대에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을 뽑아내는 작업은 주로 역사가들의 주관적 안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자, 무슨 안목이요? 주관적 안목이죠. 그렇죠? 객관적이지 않아요, 역사가. 그죠? 역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영화 보셨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5.18을 광주 민주화 항쟁 또는 민주화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식 명칭은 그거예요. 민주화 운동이죠. 그런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폭동이다. 쿠데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주관적이다. 누가 역사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같은 시대의 사람들과 더 나아가 미래의 사람들에게까지 옳게 뽑았다는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만 역사 발전의 바른 노정에 기여한 역사가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가 뽑은 사실이 객관적 진실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주관적이긴 한데 뭘 얻어야 된대요? 옳게 뽑았다는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한 사람의 역사가, 그 다음 문단, 한 사람의 역사가가 객관적 진실성이 더 높은 사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시대의 역사적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거는 누가 이걸 해야 돼요? 누가? 역사가가. 역사가에게는 그 시대의 역사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예시 쓰였네요. 쉽다. 그죠? 예를 들면 예시가 쓰였습니다. 조선시대 역사가들에게 문익점이 책을 읽은 일이나 글씨를 쓴 일은 흔히 있는 사실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목화씨를 가져온 일만이 역사적 사실로 보였다. 그래서 문익점이 책 읽은 이야기는 역사서에 없지만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온 이야기는 역사서에 쓰여져 있다는 거죠. 고려 말기에 전래되어 극히 제한된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되고 있던 목화를 전국적으로 확대 재배하여 의생활의 변혁을 이루려 했던 조선시대였으므로 당시의 역사가들은 문익점의 목화씨 전래를 사실로 뽑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게 뭐랑 관련된 예시예요? 역사적 요구, 시대의 역사적 요구랑 관련된 예시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선택은 대단히 적절한 것이어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역사가들의 선택이죠. 역사가들이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온 것을 역사적 사실로 선택하여 기록한 것은 대단히 적절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목화씨를 가져온 일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뽑히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문단. 문익점이 글을 읽은 일이나 부태 속에 목화씨를 넣어온 일은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역사가의 현재적 요구에 필요한 목화씨의 전례만이 사실로 뽑혔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그렇죠. 현재적 요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애초에 우리가 이 글을 쓴 사람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역사의 현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 얘기는 그냥 일반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 그 얘기는 현재성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끄집어낸 거죠. 이해되시죠? 뒤에서 나오는 얘기에 혼이 팔려가지고 앞에 있는 원래 의도를 까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글을 읽는 내내 여러분은 이건 역사의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야를 머릿속에 되뇌이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끝에 가서 결론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로 결론을 맺을 때 생뚱하지가 않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는 현재적 요구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사실과 사실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사실이 있지만 현재적인 요구에 맞는 사실을 뽑아서 역사적 사실로 기록을 해야 하는구나. 그러므로 역사는 현재성이 중요하구나.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로써 생각해보면 좁게는 역사가에 넓게는 그와 함께 살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나아가서는 미래 사람들의 현재적 요구에 필요한 지금 줄 쳐져 있죠. 현재적 요구에 필요한 일만이 옳은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있다. 아시겠니? 자, 바로 여기에 과거의 일을 다루는 역사가 가지는 현재성이 있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단에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역사의 현재성이니까. 그 다음 봅시다. 사실을 가려내는 기준은 언제나 그 당시의 현재적 요구,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삼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나면 어느 한 시대의 현재적 요구에 의하여 선택된 사실은 영원히 역사적 사실로서의 가치를 가지느냐 혹은 다음 시대의 현재적 요구 때문에 앞 시대의 선택된 사실이 그 가치를 잃고 하나의 사실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조금 말을 바꿔서 써볼게요. 바꿔서 쓰자면 이전 시대에는 현재적 요구에 부합해요. 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가 흐르면서 현재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고려 시대에 누가 성리학을 들여왔다.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고려 시대에 누가 성리학을 들여왔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현재적 요구와 큰 관련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역사책에 나오겠죠. 누군가는 가르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현재적 요구와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이게 현재적 요구랑 관련이 있었으면 알 거라고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냐는 거죠. 근데 그게 조선시대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했겠죠.
왜냐면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숭상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시대, 조선시대에는 누가 성리학을 들여왔고 그 제자가 누구고 그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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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수학을 했소. 이런 게 중요했던 거죠. 그 시대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 그 조선시대에는 현재적 요구에 성리학 숭상, 성리학을 누가 가져왔는지 이런 사실들이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지금 현재 시대에는 그것이 현재적 요구에 부합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흐르고 세상이 변하면서 현재적 요구에 적합하냐, 현재적 요구에 적합하지 않냐라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에요. 아시겠니?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이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없을 수 있다. 뭐 그 얘기겠죠. 넘어갑니다. 이제 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있는지 없는지. 모든 사물에 대한 가치관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과 같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역사적 판단도 나와 있죠. 역사적 판단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단 사실로 선택되었던 일이, 여기 사실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로 선택되었던 일이 다른 시대의 현재적 요구에 의하여 사실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자가 안 나와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그냥 일반 일어난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적 요구에 의하여 일반적 사실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또 그 역사적 사실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 따라서 뒤에죠. 따라서 뒤에 여기까지. 요게 중심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단 보시면 그리고 제가 왜 계속해서 이 역사적 사실이랑 그냥 사실 말씀드려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나올 거예요. 그죠? 역사적 사실이냐 그냥 사실이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되게 치졸하게 낸 거고 그렇게 낼 수도 있고, 그냥 사실과 역사적 사실에 줄 하나씩 쳐놓고 기역, 니은 해놓고 보기 줍니다. 보기 A, B, C 그래놓고 이게 뭐 기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냐, 뭐 니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냐, 이런 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단.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 역사가들은 일식, 월식, 성변 등의 자연현상을 중요한 사실로 여겨 사서에 충실히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식, 월식, 성변은 중요했어요? 안 중요했어요? 중요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밑에도 있는데. 그 다음 보시면 이는 천문학적 통계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배자가 정사를 잘 돌보지 못하여 유일한 제재자인 하늘이 그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만든 현상이라는 믿음에서 선택된 것으로 정치적 의미가 높은 사실이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식이나 월식, 그래서 일식, 월식, 성변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그 시대의 왕이 뭔가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연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일식, 월식은 천문학적인 기록은 될지언정, 그렇죠. 몇 년 만에 뭐 일식이 뭐 일어난다는 둥, 뭐 이거 뉴스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뉴스에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가서 구경하시라고. 가서 구경하시라고 그러는 거죠.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실로 선택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요. 주제는 뭐예요? 시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건 예시가 되는 겁니다. 사례, 예시가 사용이 된 거죠. 예시는 안 써도 되는데. 자, 그 다음 문단. 한편 조선시대까지도 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계급의 동태가 가장 가치 있는 사실로 생각되어 그것이 역사 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민중생활에 관한 일은 지배 목적상 필요할 때나 혹은 그들이 지배 질서를 위반하였을 때만 약간의 가치를 가지는 사실로서 선택되었다. 그러나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민중사회의 동태를 다룬 사서 속의 사실들이 사실로서의 가치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급의 동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중들도 뭘 했는지를 기록했겠죠. 그쵸? 기록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그 민중들이 뭘 했는지를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 요구가 있는 역사란 말이에요. 물론 지배계급의 동태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배계급의 동태나 얘가 뭐 이 왕이 뭘 했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중계급의 동태나 민중사회의 어떤 모습을 다룬 것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높은 역사적 가치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높은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한다. 아시겠죠? 네, 변화한다. 그 다음 문단 보시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는데 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계급의 동태, 이거는 사실 변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변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민중사회, 민중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이처럼 역사의 현재성은 사실 속에서 사실을 뽑아낸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선택된 사실이 다시 사실로 떨어져 버리는 것도, 그리고 선택된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모두 그때마다의 현재적 요구, 그러니까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때마다의 현재적 요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역사의 현재성이 가지는 의미는 여기서도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면 역사적 가치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어떤 사실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뽑아내는 건 결국 현재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그 현재성도 시대가 흘러가면서 현재가 달라지잖아요. 현재라는 시점이 달라지니까 역사도 달라지고 역사적인 사실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문단, 역사는 사실을 뽑아내어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원형대로 재상시켜 놓는 것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오랫동안 통용되었다. 자, 이것은 과거의 역사관이네요. 역사관은 사실 속에서 사실을 뽑아낼 뿐 그것을 해석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금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의 본래적이고 객관적인 모습을 그르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면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주관성을 개입시키면 이 얘기입니다. 주관성을 개입시키면 사실의 본래적이고 객관적인 모습을 그르친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생각에는 사실 중에서 사실을 뽑아내는 데 적용되는 역사가의 주관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사실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는 역사가의 주관성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5.18을 예로 들면 그 시대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밥 먹고 똥 싸고 했겠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밥 먹고 똥 싸고 한 일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지는 않겠죠. 왜? 현재성 없잖아요. 역사의 현재적 요구가 없기 때문에 기록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 민주화 항쟁, 그것은 역사적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이걸 서술해야겠다라고 선택하는 게 누구죠? 역사가죠. 그 선택은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도 주관적인 선택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선택은 존중할 수 있는데 다만 그걸 기록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화 항쟁으로서 의미가 높다라든가 이거는 뭐 잘못된 것이었다든가 뭐 북한의 도발이었다든가 이런 어떤 주관적인 의미를 넣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이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관에서는 이걸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쓰면 안 된다라고 봤다고요. 그게 지금 이 문단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니? 그러니까 선택은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쓸 거냐 말 거냐의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주관적으로. 그건 인정하겠다. 그러나 주관적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서 이게 뭐 옳은 사건이었다, 잘못된 사건이었다 이런 건 쓰면 안 된다라고 지금까지 역사가들은 생각을 해왔다. 뭐 이런 말이에요. 과거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 근데 아니라 이 얘기를 하겠죠. 아니다. 주관적 의미를 부여해도 된다. 부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나왔죠? 역사가의 주관적 안목 없이 사실을 원형대로 재생시키는 일은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다. 자,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또 그것만으로는 수많은 사실 속에서 어렵게 사실을 뽑아낸 보람도 그다지 살아나지 못할 뿐 아니라 역사가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도 못한다. 자, 그러니까 역사가의 주관이 중요하다. 이해돼요? 역사가의 주관이 중요하죠. 사실을 선택하는 것도 역사가의 주관이에요. 그 사실의 의미를 부여해서 쓰는 것도 역사가의 주관이기 때문에 역사가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역사가의 주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의 머리 한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현재성이 있어야 돼요.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에? 현재성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게 현재성이랑 무슨 관계인데 를 항상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니? 여러분 비문학 읽을 때 이게 안 되니까 전체 내용 묻는 문제에서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역사가 사실을 재생시키는 일에 한정된다면 좀 극단적으로 말해,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단순히 사실을 재생시키는 거냐, 그러니까 단순히 진술하는 거냐, 객관적 진술이냐, 같은 말이죠? 역사가 사실을 재생하냐, 단순히 진술이냐, 객관적 진술이냐, 같은 얘기예요. 역사가의 주관을 인정하지 않느냐, 같은 얘기예요. 이 같은 얘기와 반대 얘기를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가 사실을 재생시키는 일,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 이거 다른 거죠. 그쵸? 자, 역사가 사실을 재생시키는 일에 한정되면 좀 극단적으로 말해 삼국사기는 김부식 등에 의해 쓰였고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다는 정도의 사실들로만 엮이기 쉽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객관적으로 써야 되니까. 바꿔 말하면 사실의 집정만이 역사가 될 것이며 그것들을 잘 기억하는 일만이 역사 공부가 되기 쉽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다. 이걸 아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뭐 쓰는 데 하는 데 도움이 돼? 뭔 도움이 돼, 이게? 그죠? 근데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배신했던 새끼는 누가 있었고 누가 우리를 도와줬고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나라에 이런 일이 닥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시면 우리가 역사를 알려고 하는 이유, 그 문단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나와 있는데 사실만 재생하는 역사의 한계. 사실 이건 문단 전체가 지금 한 문장이라서 두 문장이네. 중심 문장이 따로 뭐 굳이 말하자면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우리가 역사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 선택된 사실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알고 인류 역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법칙성을 이해하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알려고 하는 이유래요. 그것을 통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이다. 온고지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현재성. 사실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을 뽑아내는 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을 해석하여 의미를 알아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이죠. 그런데 사실을 해석하는 데는 그것을 뽑을 때보다 더 강한 현재적 요구가 요청됩니다. 그죠?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글 창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예시. 한글이 창제된 일이 조선시대 이후 계속 사실로서 선택되었으면 더 말할 것 없지만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조선시대에는 이거 그림 보이십니까? 그림? 이게 이제 현대인과 과거인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그 현재성이 중요한 거죠. 현재성. 아인슈타인 나오면 난리 나겠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문단. 창제라는 사실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주로 한문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을 불쌍히 여김에 한정되었습니다. 고유의 우리 글인데도 공문이 되지 못하고 언문으로 취급되었고 따라서 문자를 창제한 일도 세종의 업적 중 그다지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근데 이거는 조금 뭐 이것도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언문으로 취급되었다. 맞긴 맞는데 이거는 한글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한자를 너무 숭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이미 한자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니네가 어떤 언어,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말을 쓰고 있어. 한글 말고 우리말,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명박 때 영어 공용화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영어를 우리의 언어로 가르치자. 그래서 국어처럼 영어를 배우는 거죠. 지금보다 더 이렇게 실생활 영어,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가면 영어를 주로 쓰고 뭐 이런 그런 나라 있잖아요. 이렇게 언어를 여러 개 쓰는 나라들 있잖아. 중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광동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어를 공용화해서 쓰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겠냐고. 되겠어요? 잘 안 되죠. 왜? 우리가 이미 쓰는 말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뭐 영어를 거기다 어순도 다르고 배우기도 어려운데 단어도 다 외워야 되고 쉽지 않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이미 한자를 다 알아서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공자 맹자 왈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걷다 대고 업문을 들이들여서 아무리 이게 편한들 이걸 높이 평가할 리는 없죠.
그죠? 그래서 업문으로 취급을 당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엄청 막 무시하고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 선조나 아니 선조 누구지? 왕들이 한글로 쓴 편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도 업문을 다 알고 썼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뭐 그렇게 막 무시하고 이랬던 건 아닙니다. 한자를 워낙 숭상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잡소리입니다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그 당시 양반들이 막 업문으로 취급했다, 뭐 높은 평가 못 받았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아요. 그 당시에 높은 평가 물론 한자보다야 아니었겠지만 나름대로 양반들도 좋아했어요. 왜? 백성들에게 이 뭐야 유교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반들이 그렇게 반대를 많이 안 했습니다. 이 한글을 창제할 때 만약에 신하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으면 세종이 이거를 그렇게 반포를 막 할 수 있었을까요? 쉽게? 아무튼 뭐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다. 그렇죠? 그런데 근대화를 지향했던 개항기에 들어오며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글이 어문에서 국문의 지위로 올라섰고 그것을 창제한 일은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부각되었다. 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연구하고 사용하는 일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생각되었다. 왜냐 일제가 우리의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죠. 세종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왕의 한 명으로 추앙되었다. 사실 한글 빼도 가장 위대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종은 대단한 임금이었죠. 제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임금 중에 한 분이신데 광복 후에도 상당 기간 불쌍히 여김이 중심이 된 한글 창제의 의의가 그대로 계속되었고 세종의 역사상의 지위도 그대로 높아지기만 하였다. 자 그러나 자 또 달라지네요. 역사를 보는 눈을 지배자 중심의 관점에서 혹은 영웅주의적 관점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돌려보면 한글 창제의 의의가 달라질 수 있대요. 오늘날에는 역사를 제왕이나 영웅의 업적 중심으로 보는 경향을 지향하고 지향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역사 발전에서 민중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한글 창제의 주된 동기도 제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긴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데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글을 가르치지 않고는 다스릴 수 없을 만큼 백성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조선시대 역사적 판단과 후대 역사적 판단 그리고 근데 이게 단순히 오늘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오늘날에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한글을 창제하였다는 한 가지 사실을 두고도 언제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해답은 비교적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만들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과 같이 사실,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면 해답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그때마다의 현재적 요구에 따라 계속 바뀌지 않을 수 없다. 됐습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현재성이라는 거죠. 자, 독서의 방법입니다. 독서의 방법에 뭐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사실적 읽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앞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쪽 이 부분을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았을 때 처음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도 악마의 형상들이 반복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됐어요. 필요 없고 넘어가요. 그 다음 문단. 글을 읽는 것 또한 이와 유사하다. 줄 쳐야 되겠죠? 네. 뭐가 쓰였습니까? 유추가 쓰였죠. 항상 이게 이렇다? 근데 얘도 비슷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용전개 방식에서 유추예요. 유추가 뭐냐면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 또는 뭐 미루어 짐작하기, 설명. 미루어 짐작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유추라고 하는데 자, 글을 읽는 것 또한 이와 유사하다. 글의 사실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를 바탕으로 글에 숨겨진 주제나 필자의 의도 등을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평가 어쩌고 그러니까 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적 읽기를 하기도 하고 추론적 읽기 하기도 하고 비판적 읽기 하기도 하고 감상적 읽기 하기도 하고 창의적 읽기를 하기도 한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사실적 읽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니까 78조 사실적 읽기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뭐가 쓰였냐면 정의가 쓰였습니다. 자, 이런 게 정의예요. 뭐뭐란 뭐뭐다. 글이 담고 있는 정보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이것을 사실적 읽기라고 합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정보 확인하기와 의미관계 파악하기. 자, 글에 쓰인 단어들의 뜻을 알아도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순서가 뒤바뀐 경우도 있으며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줄 쳐야 되겠죠. 따라서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의미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구성 요소가 뭔데요? 위에서 했었죠. 단어, 문장, 문단입니다. 의미관계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명제 사이에서는 원인, 결과, 진술, 예시, 문제 해결, 조건, 판단 등이 대표적이고 명제는 다시 주체, 행위, 대상 등으로 구성된다. 자,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자, 원인, 결과. 철수는 비를 맞아서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비를 맞았죠? 결과는 감기에 걸렸어요. 그렇죠? 주체는 누구예요? 철수죠. 행위는 여기서는 행위가 없습니다. 뭐 감기에 얘가 행위를 통해 걸린 건 아니니까 비를 맞았다 정도는 있겠죠. 대상은 딱히 없고요. 만약에 철수가 영에게 물을 뿌렸다 이렇게 본다면 대상이 있겠죠. 영이가 대상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요런 것들이 이제 원인, 결과, 진술, 예시, 주체, 행위, 대상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 예시가 나올 텐데 이 문제의 농담을 보시면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주체는 누구예요? 그대겠죠? 네, 그대가 이렇다면 행위는 뭐 마주치다, 떠오르다, 생각하다 이런 것이 이제 행위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네요. 위 대상의 문장에 담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들 사이의 의미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위 문장은 그의 조건의 내용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판단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아가 아름다운 것, 마주치는 주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는 주체, 어떤 얼굴을 떠올리는 주체는 그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가 사랑하는 대상은 그 얼굴의 주인이라는 것 등을 파악해야 한다. 넘어갑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써놨죠. 문단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의미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는 뭘 하기 위해서였죠?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문단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똑같아요. 네, 의미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계속 똑같죠? 의미관계를 파악해라. 그 다음 문단. 말의 해석은 현대사회의 어떤 사람에게나 끝이 없는 과제가 된다. 자,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현대통신수단의 결과로 수천 수백의 말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내던져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거죠. 그죠? 있기 때문이다니까 이유, 원인. 우리는 끊임없이 선생, 설교자, 판매원, 공무원 그리고 영화의 녹음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이건 사례고요. 자, 이거 뭔지 좀 알아두세요. 이거 이 문장이 뭔지, 이 문장이 뭔지 밑에 나오네요. 그렇죠? 네. 가벼운 음료수, 비누 등속, 설사약 등을 판매하는 외침 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바로 가정까지 파고든다. 또 예시. 우편 배달부에는 잡지와 우편 광고물을 쉬지 않고 나른다. 이건 뭐죠?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죠? 네, 잡지, 우편 광고물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우리는 책방이나 도서관에다가 더 많은 말들을 얻으려고 애쓴다. 말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건 재진술입니다. 종합 및 재진술. 자, 이 문단을 여러분이 구체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어렵게 내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오랜 연습을 해야만 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르는 지문을 주고 이걸 해봐라, 분석을 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중심 문장이고 뭐 이게 원인이고 이게 예시고. 근데 이거 못하는 친구들은 진짜 못해요. 이건 어떡하냐? 이건 내신 수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정규 수업 때 우리가 비문학 지문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 안 하면 좀 어렵죠. 내신이니까 웬만하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를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어쨌든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문단. 자, 이제 설명합니다. 위 문단에서 기억은 필자가 이 문단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 중심 문장이에요. 그쵸? 기억은 중심 문장. 그 다음에 니은은 원인이고요. 디귿에서 비읍은 예시. 그리고 시옷은 재진술입니다. 뭐 이거 아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중심 내용 파악하기와 요약하기. 글의 내용을 보다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관계를 파악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
그 파악된 정보들 중에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가려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단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의 중요도를 매겨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 문장들의 중요도를 매겨보는 것이 도움이 된대요. 됐습니까? 이를테면 위 문단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문장은 기억이며 그 다음은 기억의 진술에 대한 까닭을 밝히고 있는 니은과 시옷이다. 나머지는 디귿, 비읍. 사례는 예시가 그 중요도가 낮다는 거죠. 그 다음 문단. 문장들 사이의 중요도가 판단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부연되는 내용 및 사소한 내용은 삭제하고요. 내용의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반화, 추상화하여 재진술할 수도 있다. 이게 요약하기의 방법이네요. 요약의 분량은 자 지금 요 부분은 요약의 방법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는 요약의 분량. 약간 달라요, 내용이. 요약의 분량은 어떤 중요도 층위에서 요약을 하냐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글의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는 방법은 화제와 진술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엇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짧게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최대한 짧게 하나의 문장으로. 그 다음 보시면 중심 내용을 파악하거나 요약하는 것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한 편의 글 차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문단 사이의 의미관계를 분석하고 중요도를 매긴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중요한 같은 내용이에요. 자, 80쪽에 80%는 공기다. 감자칩을 보도록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감자칩을 먹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포테이토 칩 먹으면 80%는 공기, 20%만 과자가 들어있죠. 자, 첫 번째 문단. 감자칩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과자인데 감자칩의 인기 요인을 생각해보면 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 문단. 감자칩이 인기 있는 까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삭한 음식이라는 점이다. 음식의 식감에 대해 과학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정 바삭한 음식이 가져야 할 몇 가지 필수 조건들을 정리했는데 시끄러운 소리를 내야 한다. 이게 그중 제일 중요한 조건이래요. 하지만 그냥 시끄럽기만 해서는 충분치 않다. 알다시피 뜨거운 스프를 먹는 사람들이나 버터에 적신 축축한 아티초코를 음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큰 소리를 내게 마련이지만 그들이 몰두하고 있는 음식들을 바삭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수프가 바삭합니까? 아니죠. 바삭한 음식이라면 훨씬 높은 음역의 소리를 내야 한다. 고주파의 파열음을 발생시켜야 하는 것이다. 저주파의 낮은 음을 발생시키는 음식은 으드득거리거나 후루룩거리게 할 뿐 파삭거리게 하지는 못한다. 참, 뭐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자, 어쨌든 이 문단의 중심 내용 뭐예요? 이 문단의 중심 내용. 시끄러운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를 내야 하는데, 감자칩은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거겠죠. 그 다음 문단. 칩 생산자들은 청각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다각도의 전략을 구사했다. 첫 번째 장치는 개 중에서도 가장 근사한 아이디어다. 감자칩은 한 입에 넣기에는 지나치게 크다. 단순하지만 실로 대단한 발상이다. 저는 2개씩 먹는데 이게 무슨 감자칩이길래 한 입에 넣기에 지나치게 크다는 거죠? 칩을 입에 넣기 위해서는 앞니를 이용해 작은 조각으로 베어내야 하는 것이다. 통째로 우겨 넣으려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커다랗게 입을 벌려야 한다. 그야말로 천재적인 작품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잘라서 먹어야 되는데 자르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소리가 고주파의 파열음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입안에서 씹히는 음식의 고주파 소음을 듣기 위해서는 씹는 사람의 입이 벌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음파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입 밖으로 나와 얼굴을 지나 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크게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 장치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했다. 사실은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이겁니다. 첫 번째 문장. 근데 사실은 얘보다 이제 중요한 정보는 그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긴 아셔야 되겠죠. 그 전략 첫 번째는 크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 문단. 입이 닫히고 쑤셔넣어진 물질이 어금니로 빠지는 상황이 되면 파괴 중에 발생하는 고주파 소음이 귀까지 도달할 길이 없게 된다. 닫힌 입안에서 나는 소리는 턱뼈와 두개골을 뚫고 귀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바삭한 소음이 무뎌져 버린다. 음파의 전달 초반부터 입안의 부드러운 조직들이 소리를 흡수하는데 특히 혀나 잇몸이 대활약을 한다. 나머지 소리는 두개골을 거치는 도중에 잦아들 것이다.
일반적 상태에서 사람의 머리는 초당 160회 미만인 비교적 낮은 주파수의 소리에만 공명하는데 이것은 옥타브의 가온 다음으로부터 오음기 아래인 미음 정도에 해당한다. 환장하겠네요. 이분 되게 진지하시구나. 꽤 나지막한 소리만이 귀에 전달되는 셈인데 바삭한 음식이 이런 중후한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칩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든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처음에 중심 문장 얘기했어요. 그쵸?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이 닫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연 설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부연 설명. 사실 이거 없어도 됩니다. 이거 없어도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부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재진술. 이거는 재진술이죠.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입을 벌릴 수밖에 없도록 크게 만든다. 얘네가 들고, 오른쪽에 사진 보니까 얘네가 들고 있는 감자칩은 되게 크네요. 그죠? 뭐 어떤 감자칩이 저렇게 생겼죠? 내가 먹는 감자칩이 저렇게 안 생겼는데. 자, 그 다음 10번째 줄, 그 다음 문단. 입이 열려 귀까지의 소리 전달 경로가 확보되었다 치자. 칩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으깬 감자처럼 곤죽으로 녹아버린다면 유혹적이 그지없는 파삭한 소리는 생기지도 못할 것이다. 칩을 맨 처음 베어문 순간 그 소리가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음식은 흔치 않다. 대부분의 음식들은 퍽퍽하거나 질척하거나 즙을 줄줄 흘리거나 가루로 부서지지 바스락거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기꺼이 구입할 만한 만족스러운 소리의 칩을 위해 식품 연구자들은 원래 식감이 사각거리는 양상추, 당근, 사과 등으로부터 한 수 배워야 했다. 이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은 속에 물이 채워진 세포들이 잔뜩 있다가 이에 씹히면서 터지기 때문이다. 사과나 당근이 이에 닿는 순간 미세한 물줄기들이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사방에 분출된다. 세포가 터지며 내는 소리의 크기는 풍선처럼 부풀어 있던 세포벽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달려있다. 즉, 파열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조용한 공공장소에서 신선한 콜리플라워를 갉아먹는 일이 딸기를 씹는 것보다 훨씬 당황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다. 왜? 소리가 많이 날 테니까요. 그죠? 콜리플라워는 딸기보다 세포벽이 튼튼하므로 산산조각 나기 전까지 구축된 내부의 압력이 높다. 즙이 많은 자몽 같은 음식은 세포벽이 한결 부드럽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전략 뭐예요? 중심 문장이 뭔가? 중심 문장을 고르기가 참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요거 요 문장, 요 두 개 정도를 이제 종합해서 중심 문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전략 딱딱하게 만들어라 이 얘기죠. 물컹물컹하게 만들지 말고 딱딱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인데 중심 문장이 없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단. 식품공학자들은 관찰 결과를 10분 활용하여 현재의 감자칩 설계를 완성했다. 일단 수분은 제외했다. 선반에 몇 달이고 보관될지 모르는 제품이라 눅눅해지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눅눅한 그 맥도날드 감자튀김 드셔보셨습니까? 정말 맛이 없죠. 전 진짜 싫어하는데. 하지만 작은 세포들의 파열이라는 기본적 개념은 차용되었다. 식물의 뿌리처럼 물이 가득한 세포를 만드는 대신 공장에서 공기가 가득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와. 그래서 당신이 구입하는 칩의 부피 중 80%가량은 공기이다. 공장 회계 담당자의 입장에선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공기는 공장 대문을 열어두기만 하면 밀려들어오는 것이니 재료비가 따로 들지 않는다. 그 공기를 감자세포 속에 압축해 넣어 자그마한 칩의 형태로 포장하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자칩을 사면 그게 공기가 되게 빵빵하죠. 그렇게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죠? 감자칩이 바스락거리기 위해서는. 참. 대기업들이 감자칩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한다라고 일단 시장에 진입한 후에는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광고비를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말이지 수지 맞는 장사다. 그렇다고 감자가 비싸요? 그것도 아니잖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 문단에 중요한 건 뭡니까? 공기를 집어넣는 거죠? 공기를 집어넣는다. 중심 문장이 없어. 예측합시다. 그 다음 문단. 그렇다면 공기를 압축하고 있는 딱딱한 세포벽은 어떻게 만들까? 질문 나왔죠? 풀을 먹이면 된다. 답 나왔죠? 풀.
감자 속의 녹말 알갱이들은 셔츠깃이 딱딱하도록 먹이는 풀과 동일한 성분이다. 오, 그래요? 우리가 먹는 칩이 대부분 감자를 주성분으로 삼는 것은 이 때문이며 실제로 감자에서 추출한 녹말이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녹말 하나로는 부족하다. 녹말은 바스라져 버리기 때문에 칩 역시 산산이 가루로 부서질 것이다. 그래서 생산자들은 칩에 지방을 넣는다. 그래서 기름기가 그렇게 흐르는 거구나. 그죠? 자, 요거 지방을 넣는다. 체크합시다. 아까 위에서는 뭘 넣었죠? 공기를 넣었죠. 그쵸? 예. 이걸 지우고 이 색깔로 공기를 넣는다. 지방을 넣는다. 이 지방은 무게로 따지면 표면상 주인공인 감자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와. 모든 감자칩은 공장을 떠나기 직전 기름에 적셔진다. 지방이 응고되면 흐느적거리던 것은 딱딱해진다. 감자칩에 꼭 필요한 단단함이 보장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문단을 잘 보셔야 돼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 전략 뭐였지? 크게 만드는 거죠. 예, 크게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딱딱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딱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죠. 공기를 집어넣는 것과 지방을 섞어 넣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 2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전략, 본문 3이 또 하나의 전략인데 본문 3을 하기 위해서 본문 3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구나. 본문 3의 첫 번째 문단이 전략 2예요. 예? 전략 2 어떻게? 딱딱하게 만들어라. 그런데 딱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문 3의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는 분명히 가나다로 나올 거예요. 예? 가나다라마.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를 물어볼 겁니다. 아시겠니? 예? 얘와 얘의 관계. 자, 밑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문단. 자, 이제 우리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우두둑 감자칩을 씹을 때 원뿔 모양의 압력파를 만들어내는 것은 부서지며 날아가는 녹말과 지방의 파편들인 셈이다. 위에서 얘기했죠. 음파 중 일부, 특히 원뿔 중앙에서 퍼져나간 것은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 정원 건너편 나무줄 사이로 사라질 것이다. 뭐 이제 이거는 그냥 앞으로 나가는 소리, 그러니까 뭘 중요하지 않은 소리입니다. 수천 개의 세포가 파열되면 난 바스락 소리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원뿔의 다른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음파들은 달리 움직여요. 누구한테 들려요? 나한테 들리는 거죠. 먹는 사람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 뒤쪽으로 둥그렇게 돌아와 전혀 약해지지 않은 채 귀에가 닿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소리가 귀에 들린 덕분에 알맞게 바삭한 칩이라는 사실이 확증되었으니 말이다. 녹말과 지방에 갇혔던 공기방울들이 소리 좋은 식품을 위한 걸작 설계한 거 맞나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되셨나요? 네. 자, 밑에 학습활동에서는 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다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요 내용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단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안 되고 본문을 보시면서 본문의 문단들이 각각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